네. 두 번째 강의, 2 주차의 두 번째 강의, 행정법의 원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1번 원칙은 이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또는 법 규범이 힘결되었거나 불비되어 있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기능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민법을 조금 민법 총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바로 법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법원으로 뭐 관습법도 배우고 조리도 배우는 그 조리의 정의랑 사실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본 원리로서 뭐 조리가 활용된다랑 행정법의 일본 원칙이랑 사실 되게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헌법에 의해서 도출되는 헌법 원리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법치국가의 원리 있었고 또 인제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그러니까 실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37조 2 항에 있는 법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11 조에 있는 평등의 원칙 등을 인제 헌법에서 도출되는 이런 것들을 이 행정법의 지도 이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왜 어떻게 활용되어 왔을까요? 당연히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 국민이 어떤 행정의 부당한 점이라든지 좀 억울한 자기 본인의 억울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 행정법에 이런 일반법이 없었으니까 우리 행정은 결국에는 법치국가 원리의 추 이제 법치행정의 원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행정 작용이 또 헌법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본인의 그 리저닝을 했겠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인제 그 변호사가 했긴 했겠죠. 그 내용들이 먹힌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있어야 되는데 너희 사건에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판례들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인제 그런 조세법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조세법의 어떤 특히 조세는 조세도 조세 법률주의가 있고 헌법에서 조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제 근거 규정들이 있는데 아무튼 세율 쪼끔 바뀜으로 인해서 세액 공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이 크게 차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돈이 걸린 문제니까 사실 이제 목숨 걸고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그때 먹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원칙들을 저희가 인제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고 한 표제 하에서 행정법 책 교재들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자세히 보면 이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조세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주에 의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돈이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정말 그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셔 가지고 의미 있는 판례들을 만들었고 그 판례를 그 영역 조세 행정이라든지 뭐 국토 개발 행정, 뭐 계획 행정에서만 한정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런 것들을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고 분류했었습니다. 그 종류가 뭐 평등의 원칙, 뭐 과잉금지 원칙, 뭐 신뢰보호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인제 그 행정법 학자들이 이런 그 평등 원칙 이런 것들이 헌법에는 있지만 뭐 근거나 아니면 원리를 두고 있긴 있지만 어떤 실정 법으로서의 그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란 표제어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정 법에서 이런 원칙들을 헌법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행정 기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제는 행정법 일반 원칙을 과거에서 말하는 뭐 조리 내지는 뭐 관습법 이런 특히 신뢰보호 원칙은 관습법이랑도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인제 해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 올해 나온 책들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그러니까 행정학자들이 교재에서는 이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뭐 예상을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행정법 위반 원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법률의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의 원칙 큰 두 가지 원칙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준다고 봤잖아요. 행정의 법률 어 적합성 원칙에 따라서
따지고 보면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을 위반돼서는 안 되고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률을 위반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최후의 부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이 원칙들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같이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입증 책임 문제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주장하는 국민이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실은 이제 입증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설령 이게 법원이 이제 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앞으로 의미가 뭐 엄청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험 같은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행정법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꼭 그거를 대비하는 것은 수업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행정기본법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먼저 평등의 원칙 시작을 해볼게요. 저울이 공평하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기운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 보면 정의 여신상이기 평등하게 이제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 정의 여신상이 항상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이 평등의 원칙은 헌법에서 원래는 이제 근거가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서 평등권 또는 평등 원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과연 이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냐? 아니잖아요. 상대적 평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도 가능하다. 그게 평등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야, 그게 어디까지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말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성별에 대해서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이나 뭐 인종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평등에 대한 것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법 철학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면 과연 공정이나 우리가 말하는 평등 어, 좀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 행정법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평등 원칙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행정청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입증 책임 누가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진짜 뭐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대놓고 차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합리성 심사, 우리가 심사 이렇게 뭐 나오는 헌법적인 내용이긴 한데 합리성 없는 차별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등의 원칙이 이렇게 뭐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이 평등 원칙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기 구속의 원칙 그 통해서 평등 원칙이 더 발현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은 이런 이 뭐 따로 어디 원칙이 나온 것이 아니라 판례가 자기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일단 판례 두 번째에 있는 판례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었다. 행정 관행이 이룩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한 평등 원칙이나 뒤엔 또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원칙이 들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법의 원칙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그 규칙을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표현한 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입법, 행정처분. 행정입법 중에서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누면 법규 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법규 명령은 국민에게 국민을 구속하는 그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게 법규 명령인 것이고 행정규칙은 그런 법규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규 훈련 고시 그런 행정규칙에는
기본적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인제 사실상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가 널리 어쨌든 규범력이 있는 것이냐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판례에서 그 방향을 국민에게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국민에게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행정에 좀 더 행정에 대한 걸 강조하는 입장에서 행정 내부로는 행정 규칙이 필요가 있겠지만 국민에게는 없었잖아요. 일단 그래서 행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 이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함께 이거에 따라서 자기 구속을 당하게 돼서 오히려 거꾸로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법규 수규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저렇게 열심히 국민에게 법규적 효력도 없는 행정규칙을 되풀이돼서 시행되고 관행에 이렇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행 행정 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규칙이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외적 구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법규적 규범 그러니까 행정 규칙에서의 규범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로 다시 돌아가 보면 행정 규칙을 법규 내지 준법규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뭐 이 자체에 대한 전체를 준법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법규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법규 내지 준법규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일단 대표적인 대부분의 이제 행정법 교수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행정 규칙에 예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을 부여할 때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건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 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 원칙이나 신뢰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누군가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돼야지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인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당연하게 모든 행정 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인제 이 자기 구속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국민이 주장하는 국민이 구속을 받고 싶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방향이. 행정이야 항상 자기가 이제 행정에 있는 계신 분들은 시행령 시행 규칙이나 예규 훈령 고시나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었던 것인데 당연히 그게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행정은 그런 이제 그 행정 규칙에 법규적 효력을 부여하고 싶어 하죠.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거꾸로 여기는 이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르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오히려 국민이 원하는 것이죠. 이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나도 구속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국민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 문제된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꼭 반드시 모든 사안을 국민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제 때에 따라서는 뭐 행정이 거꾸로 이걸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하겠죠. 오히려 행정이 원하는 바니까.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이 어떤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제 보면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위반됐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한계가 있긴 있는데 우선 자기 구속의 원칙은 뒤에 보는 신뢰보호 원칙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긴 있는데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과 사이에 있는데 실질적 기능으로는 행정 규칙의 어떠한 법규범성을 예외적으로 부여시키기 위한 전환 규범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는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례 원칙인데요.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뭐 불공정 거래 행위 위법성 정도뿐만 아니라 뭐 이런 균형을 상실한 경우에는 비례 원칙이 된다고 봤다. 예. 과징금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행정 제재 뒤에는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시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주차인가요? 9주차인가 10주차 정도에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과징금은 어쨌든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돈을 내라고. 너 얼마 내."라고 하는 명령의 한 종류인 것이고 어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는 행정상의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똑같은 뭐 살인이든 절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장발장에게 빵 훔쳤다고 처벌할 때 무조건 절도죄니까 뭐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장발장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후 관계, 피해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고려해서 이제 어떤 형량을 때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과징금도 여러 가지 실제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비해서 이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을 이제 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됐거든요. 과징금이 컸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신나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어, 액수가 법정 상환 비율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취득한 이익을 크게 초과해서 매출액이 육박하게 된다고 하면 회사 망하라는 거와 똑같은 거. 내가 이익은 진짜 이 정도인데 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뺏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에 비춰봤을 때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재단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례 원칙은 재단권 일탈 남용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과징금에 규정된 행정 제재에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얼마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량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살인에 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재량이 부여되는 것과 비슷하게 재량을 어떻게 어느 정도에 설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그냥 다 뜯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이런 판례이지 않습니까? 비례 원칙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례 원칙 그것도 입증하려고 하면 이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법에서 예를 들면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그 법의 근거를 위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3천만 원을 때렸는데 실제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3천만 원 좀 너무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행정법의 이런 원칙은 책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숨겨져 있는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입증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판사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이런 과징금 부과의 기본 성격, 사원 판매 실제 이 사건에서 위법성의 정도 이렇게 한 두 줄로 나올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억울한 점을 소명을 했겠죠.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라는 이런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올 수 있게 된.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 정도로 목숨 걸고 다투지 않으면 비례 원칙 위반으로 또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헌법에서는 주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행정법에서는 비례 원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찰 비례 원칙, 경찰 행정법에서 주로 발전되어 왔지만 현재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칙으로 널리 활용되고 당연히 이런 재량권 행정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에서의 적용되는 어떤 큰 법 원칙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에도 들어가 있네요.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적절해야 된다. 필요 최소한 데 그쳐야 된다. 그런 국민의 이익이랑 공익이랑 비교역량 해보자. 목적의 정당성, 수단 적합성, 침해 실효성, 법익 균형성. 크게 이렇게 아니면 적필상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거칠 것, 상당성 해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이제 이런 요건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위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남게 되는 것이고 실제 이 과잉금 비례 원칙이 많이 크게 의미를 잡아오고 있는 재량권 행사에서의 논의입니다. 재량권 행사도 제 기억에 4주차가 이제 5주차가 행정입법이고 6주차, 7주차 정도는 돼야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볍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세히는 또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성실의 원칙. 민법에서 나와 있잖아요. 민법에서 마찬가지로 민법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런 민법의 법원을 배웠다고 하면 보통 두 번째 시간 때 같이 나가는 건 왜냐면 2조니까 1조가 법원이고 2조가 신성실의 원칙. 그래서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이 말처럼 도대체 신의가 뭐고 성실이 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긴 했죠. 공사법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행정청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인정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민법 제2조 있었고 그게 행정절차법 제4조에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긴 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행정처뿐만 아니라 이게 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부르던 것이 일반적. 행정기본법에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런 성실 의무,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것들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가 크게 실인 성실의 원칙을 민법에서 시간에 배우면 권리 남용의 금지, 금반원의 원칙, 실효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약간 행정처에게 적용되도록 되도록 주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뭐 더 할 얘기가 없을 때 행정청은 법대로 한 건데 나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입증하는 문제가 또 남는다. 행정법의 일부 원칙이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죠. 입증이 쉽지가 않다는 것, 입증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 이건 이제 이번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법 일부 원칙으로 봤던 내용들이 평등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또 뭐였죠? 비례 원칙, 심의 성질의 원칙이 있었지만 뭐 사실 이렇게 뭐 그렇게 좀 약간 뭐가 약했어요. 내용들이 없는데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지금 본격적으로 볼 만한 신뢰보호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하는 예시를 보면 토지 계약 허가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토지 환경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믿고 본격적으로 건축 준비를 했는데 이제 벌써 이미 많이 착수를 했잖아요.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법령상 내가 해당하는 그 법령이 아니라 다른 법령 사용을 들어서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행정청 입장에서는 다른 법령의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령의 근거를 두고서 불허했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의 근거를 두는 거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측면에 봤을 땐 법률의 근거를 두고서 어떤 다른 법령상의 사유였으니까 어쨌든 두고서 법령도 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서는 문제가 없을 텐데 법률 우의 원칙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았을 때 그때 보충적인 법원으로서 뭔가 억울한 게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토지 연결 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이를 신뢰한 A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네. 보충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뢰보호 원칙까지를 포함한 어떠한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도 줘야 되지만 어떤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예. 행정처는 법대로 그냥 다른 법령상의 사유를 들어서 그 자체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인데 이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된다고 봐서 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런 판례 학설로만 인정되었던 점을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조문이 없었어도 원래 인정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적용 규제 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하는 건 똑같아요 예전이나. 뭐 조문이 있으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있다는 사실 존재 사실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니 그거 좀 입증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신뢰보호 원칙이 있는 건 전제로 해서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내가 정말 보호받을 만한 신뢰였던 것인지 입증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 법제처가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 신뢰보호 원칙이 그나마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인 것 같은데요. 복지국가 일반 원리로부터 도출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이 변경되기가 주로 문제가 된다. 수익적 행정행위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줬던 것을 뺏는 게 준 걸 빼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행정절차법의 이제 제4조 2항에서 아까 봤던 것이잖아요. 행정의 관행이 관습법 하면서 봤잖아요.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 아니 된다라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의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옛날부터 있었고요. 행정절차법이 94년도인가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벌써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도 이제는 12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 유동소이하다. 이 행정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들은 크게 행정이 어떤 공적 견해를 표명해서 관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행이 있는데 이제 그 관행에 대해서 공적 견해가 표명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신뢰가 형성됐는데 그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사수를 썼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의 과실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설령 신뢰가 있다고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해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들을 또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입증의 문제가 남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권한 있는 자 뿐만이 아니라 말단이라고 하더라도 행정 조직에서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정 행위 외에도 행정 입법, 행정 지도, 지도회신 등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다만 당초 도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이전 도시계획의 공고를 공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행정 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재량 행위 시간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어 5주차, 6주차, 7주차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가 다시 보긴 하겠지만 행정 계획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온갖 공적인 견해라고까지 이게 뭐 인정하기에는 애초에 이런 도시계획 자체, 이런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설령 그 계획을 바꿔서 예를 들면 이제 과연 그런 거에서 공적 견해 표명을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최근에 그 도시계획 관련돼서 철도 계획인가요? 무슨 대광역 철도가 수도권을 관통하는 게 어디를 지나가느냐, 역을 이쪽을 지나가느냐, 이쪽으로 지나가느냐. 예. 따라서 막 집값이 요동치잖아요. 그런 계획에 있어서 계획이 변경된 거에 야, 너 그전에 있는 거 너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나는 거기 투자하고 했어. 하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 공적 견해 표명조차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획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 요건으로 당사자를 포함해서 관계인의 기책 사유, 뭐 사실은폐나 부정행위, 여기에 뭐 사기든 서류를 조작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잘못한 거에 고의 과실이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인까지 포함시킨다라는 거. 어쨌든 당사자 측에 여러 가지 기책 사유에 기인했다고 하면 그 신뢰는 부여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부자격자에 대해서 33년이 경과한 후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하였다. 처음부터 무자격자에게 자격이 부여된 게 이상한 것이겠죠. 무자격자에 대해서 10년이든 15년이든 30년이든 야, 어쨌든 나한테 그런 자격을 부여했으면 그게 공적 견해 표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어쨌든 33년, 뭐 20년, 15년 동안 실제 그 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신뢰가 보호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야, 어쨌든 부자격이라는 얘기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3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야, 어쨌든 너가 그 애초에 그 너가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거에 어떤 사실은폐나 부정행위에 너희가 적어도 고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과실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3년 이런 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상가하지 않았다는 거에 어떤 것들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따져가다 보면 무자격자가 인 것을 33년 후에 알아서 해당 관청의 행정청이 자격 취소 처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이제 자격 없어. 라고 하면 법률의 근거에서 한 거잖아요. 법률에 분명 자격 취소에 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 법률의 그 규정에 따라서 자격이 없는 게 인정됐을 거예요.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자격자 입장에서는 뭔가 항변을 하면서 내가 이제 배운 게 있다.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있더라. 야, 33년이나 내가 업을 했는데 이 정도면 내 신뢰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야, 뻔뻔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15년이든 33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익형량 관련된 요건이 있는데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법률 적법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 행정 법률 적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며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판례 표현이긴 한데 결국 행정 법률 적법성 원칙 충돌한다는 의미는
어떤 공익이라든지 어떤 현저한 제3자의 뭐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충돌되는 경우 아까 그 요건에서 나왔잖아요. 요런 거랑 같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설령 신뢰 그러니까 공적 견해 평도 인정되고 예 신뢰 보호 그러니까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정말 공익 어떤 이익이라든지 공익 이런 사익이랑 공익을 좀 비교 형량해 봐서 해 보겠다.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보호 원칙을 인정받기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입증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신뢰 보호 원칙이 인정된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적은 경우밖에 없다. 예 대부분의 경우는 신뢰 원칙 입증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국가고시라든지 뭐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런 제가 학원 강의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뭐 이런 폐기물 처리업 관련돼서 예 관련된 경우 아니라고 하면 뭐 시험 실시 2개월 절대 전격적으로 하는 경우 뭐 세금 특히 세금이니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세금 관련돼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예 신뢰보호 원칙이 열심히 주장돼서 인정됐겠지만 뭐 요 정도 사례군을 빼고 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대로 인제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도 뭐 중요하다고 별을 제가 2개 달긴 달았지만 실제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입증 책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원칙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제 어떤 부담 관련돼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인데 A지방자치는 사업자 B씨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도록 요구했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예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련성이 없는 "관련 없는 거랑 결부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거여서 주로 행정행위 부관 예 특히 부담에서 문제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5, 6, 7 주차 정도는 돼야지 나오는 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배운 걸 다시 요약을 해 보면 오늘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법 일반 원칙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인제 과거에서는 특히 헌법에서 많이 도출을 시켜 가지고 어떤 평등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들이 있었다. 그나마 그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신뢰 보호 원칙인 것 같고 좀 더 나아가면 비례 원칙도 있긴 있는데 뒤에 가서는 사실 재량에서 다툴 거긴 해서 재량에서 좀 재량권 행사에서 인제 뭐 재량권 일탈 남용 시간에 좀 자세히 나올 거라서 비례 원칙은 그때 가서 좀 하기로 하고 자기 구속의 원칙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있는데 그거는 행정 규칙에 관련된 논의니까 5 주차 강의 때 좀 보기로 하고 그러고 보면 남은 건 신뢰 보호 원칙 정도다라는 정도여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증은 쉬운 것은 아니다. 입증은 쉽지가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행정법의 효력과 적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